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을 위한 유튜브 강연 언택트 시대 전국 소셜벤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이연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직종의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팀원분들의 다양한 창업 스토리와 사업 노하우를 언택트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종료 후에도 1개월 동안 동작 FM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각 지역의 대표님들에 대한 창업 스토리와 노하우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관련된 사업 계획서 검토와 컨설팅 지원, 그리고 동작구 중심으로 사업하기를 희망하시는 예비 창업가분들 혹은 창업가분들에게 동작구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 연계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튜브 설명 참고와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택트 시대 전국 소셜벤처를 만나다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에는 두 분의 대표님을 이 자리로 초청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과 서비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그레잇 양승만 대표님과 나다운 오지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나다운 오지연 대표님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나다운의 오지연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 동작 FM 채널과 함께 여러분께 저희 창업 스토리와 또 소셜벤처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별거 아닌 스토리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창업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채로움을 조명하는 소셜벤처 나다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나다운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다운은 잘못된 성지식과 부적절한 성인식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자와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직접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교구라든지 교재 등을 같이 개발을 해서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이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소셜 임팩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다운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는 2019년 1월에 KTNG 상승 스타트업 캠프라는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캠프 이후에 이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등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한 2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가장 메인 서비스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양육자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온라인 클래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와 함께 또 키트를 같이 제공을 드리면서 집에서도 그리고 지역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성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방문형 그리고 소그룹으로 맞춤형 성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저희는 B2C, 그러니까 일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C 외에도 B2B라든지 B2G,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B2B로는 보시면은 네, 밑에 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라든지 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혹은 다양성을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CSR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내 임직원분들 혹은 임직원의 자녀분들께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2G로 하면은 학교라든지 복지관이나 여러 시설 센터 등에 또 저희가 이제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원들은 현재 5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5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명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 2년이 되면서 팀원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았었고, 아마 예비 창업가 분들이나 또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도 팀빌딩을 하는데 꽤나 큰 어려움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인 저와 그리고 PM, 프로젝트 매니징을 해주시는 PM님과 마케터분이 브랜딩과 마케팅을 같이 책임을 져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또 교육을 직접 진행하시는 R&D 파트너,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주시는 PD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5명이서 지금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제가 나다운을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대자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내에서 대자보라고 하면은 뭐 아고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학내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를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게시판처럼 뭐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대자보에 엄청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2017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뭐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든지 미투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대학에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대자보를 쓰면 그거를 이제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와서 찢거나 아니면 뭐 낙서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대자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대학을 한 6년 정도 다녔는데 6년 만에 되게 처음 보는 모습이다. 왜 그렇게 대자보 쓰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다 성별 때문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굉장히 싫어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가 쓴 글을조차 보기 싫어하고 이거를 내가 찢어 없애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들 정도로 하는 그 사회 현상이 굉장히 저는 문제시했고요. 그리고 직접 저한테 와닿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의 대자보를 찢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싫어하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다른 성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볼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메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사실 성교육을 받아본 거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성교육 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를 많이 물어보고 다니는데요. 받아본 적이 있겠지만 사실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사실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 지식들을 학교에서 배웠냐라고 하면은 아마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다른 성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길래 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서로 더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이후에 어린이들도 어른이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교원 자격증을 따고 중등교원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6년 정도 멘토링을 하던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한남충이 저한테 생리충이래요 라는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에 이런 말들을 쓴다,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말을 내가 6년 동안 가르친 학생이 실제로 나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라는 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국어 교육을 하면은 뭐 국어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 수능을 가르쳐야 할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일까? 라는 거에 이제 저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혐오 발언을 서로가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성교육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 문제들을 더 파악해보는 것에 시간을 좀 들였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진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을까? 이거를 조금 많이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 한 7월부터 한 달 동안 10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혐오 표현 들어봤다 라고 한 게 89.3%였고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들은 경우도 있었고 주로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면서 들었다 뭐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뭐 하기도 했는데 초등학생 5, 6학년 또 중학생 1, 2학년 친구들한테 너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혐오 발언을 너무 심하게 해요 라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혐오 발언을 듣고 있고 이거를 사회 문제로 아이들도 실제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들이 제가 읽기도 되게 힘든 말들인데 저게 아이들이 실제로 들었다라고 직접 서술을 해준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혐오 표현이 뭘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혐오 표현이 사실 혐오 표현, 그냥 표현, 우리가 지금 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서 증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혐오를 하게끔 하고 선동을 하게 하는 위력을 가진 그런 혐오를 실제로 이끌어내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았던 설문 중에 또 하나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다. 존재 자체를 걸고 넘어지니까 대화가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래 존재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거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여자로 태어났고 난 남자로 태어났고 혹은 난 어떤 성별인지 모르겠고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생겨서 싫어 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인가? 라는 거에 또 좀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에 또 초등학교 때부터 혐오 표현을 썼다, 이런 욕을 해봤다라고 한 게 과반수가 넘었는데요. 왜 사용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육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BJ, 유튜버들인데요. 모든 유튜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언행들을 초등학생들이 그냥 유행어처럼 받아들이고 사실 우리 때야 개그 콘서트라든지 우차사라든지 이런 개그맨들, 연예인들이 하는 거를 유행어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엔 유튜브가 사실 더 큰 매체이고 우리 때는 꿈이 연예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이들은 유튜버가 꿈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쓰니까 나도 썼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사용을 할 때 첫 번째, 이 욕설, 이 혐오 발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내가 정말 저 친구한테 이 발언을 하고 싶은 걸까? 이거를 모르고 쓴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혐오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 나한테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제 혐오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으면 사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혐오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혐오를 내가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린이들한테 다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또래 집단, 미디어, 양육자, 교사, 교육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성교육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별이 다른 거 그리고 그런 혐오 발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이런 것이 성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교육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집에서는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다 알아내기 위해서 양육자분들도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학교에서 성교육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학교에 계신 담임 선생님들은 나는 전공 과목이 그게 아니다. 보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보건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이 없다. 우리는 교사가 되는데 이걸 배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보건 선생님들은 이거와 관련된 이제 생물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몇 학년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과정이 없다는 게 선생님들의 가장 큰 발목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나다운 이전에 저희는 유니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템은 성교육 키트였습니다. 누구나 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는 거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거를 이제 다 같이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 집에서도 성교육 키트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키트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성교육 서비스를 하고 나서 지금 한 2년 정도 흘렀는데 성교육 키트를 생각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교육 키트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희도 만들고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성교육 키트가 있어도 양육자도 교육자도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교육 자체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우선순위였다라는 거를 저희 팀이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키트를 만드는 거는 좀 누구도 안 살 것 같고 그럼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이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직접 해보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바로 나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교육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다운의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교육도 교육이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학교폭력 교육이라든지 뭐 흡연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성교육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정말 교육이다라는 것에 저희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교육과정이 설계돼야 된다. 우리 국영수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선행학습 단계부터 우리가 다음 학년엔 뭘 배울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상에 선행학습 주제가 뭐가 있고 이번 학습 주제는 뭐가 있고 여기서 심화에서는 뭘 배울 수 있고 이게 다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는데요. 성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교육 표준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표준안이어서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설계돼야 된다. 성교육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적합한 교수법이 마련돼야 된다. 아이들 다 강당에다 때려넣고서 이걸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교수법이 설계돼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아무리 교육이어도 우리만의 차별점 하나는 갖고 가야 된다. 다른 성교육 업체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고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성 발달,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뭘 배워야 합니다. 2학년 때는 뭘 배워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성 발달에 따라서 배워야 될 지식들을 체계화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게이미피케이션 교수법을 도입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제 여러분들 뭐 감이 오시겠지만 게임화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학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놀면서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부끄럽거나 숨겨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게임을 도입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만의 차별점은 성인지 감수성이다 라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두에 오르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처음 창업을 할 때만 해도 그 단어 사람들이 알겠어? 그거 너무 어려운 단어 아니야? 어떻게 풀어 말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꼭 가져가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혐오 발언이라든지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기저에 있는 문제는 서로에 대한 모름도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게 조금 저희 팀의 메인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다른 거고 우리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자라는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는 꼭 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다른 팀이 성교육 뭐 2시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성교육 신체 지식을 가르치는 성교육 1시간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가는 교육 1시간 이렇게 세트로 우리는 꼭 가져가자라고 저희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 맞춤 놀이형 성교육 서비스라는 거를 론칭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 데뷔를 했을 때, 창업을 했을 때 데모데이에서 보였던 장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령과 흥미와 젠더, 즉 성인지 감수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을 하는 유니콘이라는 회사예요 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니콘이라는 이름은 저 멀리 사라졌고 그 이유는 이제 유니콘이 너무 대명사여서 이제 너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색깔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뭔가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다운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시면 유니콘 성교육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네, 나다운은 지금 한창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클래스와 키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승장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101처럼 각자 클래스 내가 원하는 주제별 클래스를 직접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도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더욱더 성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성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트 같은 경우에도 본래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그때그때 학습지 인쇄해서 그냥 가져가고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클래스다 보니까 상품화해서 받아보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쉽게 교육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지도 다시 디자인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교구들을 같이 동봉을 해서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산타 할머니라는 책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 교구들, 예를 들면 뭐 성기 그림이 그려진 보드게임, 할리갈리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성의지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컬러링 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같이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양육자들도 직접 성교육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기업에 대한 소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제 저는 소셜벤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소셜벤처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소셜벤처는 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창업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기업이세요? 아니요, 저희는 아직 인증을 못 받았는데요. 예비는 달았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냥 소셜벤처라고 해주세요. 그럼 뭐죠? 벤처인가요? 라는 이런 순환의 고리들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분야 안에서 굉장한 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혁신 스타트업이다, 소셜벤처다, 뭐 마을기업, 협동조합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정의들에 저는 구애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사실 뭐 생각해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거의 없거든요. 내가 이를 닦아야 되는데 이를 닦을 무언가가 필요해. 이를 닦지 못하면 충치가 생기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거 굉장히 사회 문제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칫솔이란 제품이 있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사회 문제를 안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럼 우리가 조금 특정하는 소셜벤처란 무엇이냐를 조금 더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이번 강의를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을 받는 사회 문제인가? 이게 정말 해결돼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동의가 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 내가 다리가 다쳤어. 이게 사회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쌍해, 안타까워 이런 동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성혐오 표현, 아이들이 혐오 표현을 쓰는 게 문제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보여주셨고 뭐 너희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시선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해결하려는 사회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닿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창업가가, 이 창업팀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또 메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 중에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까? 혹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은 걸까?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정말 창업가가, 그 창업팀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인가? 이 부분이 다른 기업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칫솔을 이쁘게 만들어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칫솔을 만드는데 좀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부분은 저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일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고 세 번째가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면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창업가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를 정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소셜벤처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주류가 고민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채롭게 조명하는 것이 소셜벤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셜벤처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발달 장애인을 위한 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류가 놓치는 부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죠. 주류는 국영수잖아요. 주류가 놓치고 있는 성교육, 성인지감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비추는 게 사실 소셜벤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셜벤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의 다양함을 조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셜벤처의 필요성, 제가 생각하는 창업가의 뭐 덕목이라고 좀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저희의 창업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도 조금 재미있는 시간 가져가시고 또 자기의 창업하는데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저와 함께 창업을 하신 저희 창업 동료, 소셜벤처계의 에너자이저 그레이스의 양승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그레이스의 양승만 대표입니다. 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제 옆에서 잘 들었는데요. 역시 이제 교육 쪽이시다 보니까 확실히 스마트하게 사업을 하시고 스마트하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사람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하다 보니까 저의 사업은 좀 더 자충우돌 스토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겪은 이런 좌충우돌들을 소셜적 관점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팀 그레이스를 설명드리면요. 저희 그레이스는 출근이라는 활동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소셜벤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미션은 2030 직장인들이 이런 당뇨병이나 만성질환 등이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바쁜 직장인들의 관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관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그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일까를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고민해오면서 아이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영양제를 했다가, 언제는 뭐 도시락을 팔았다가, 지금은 이제 B2B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스토리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셜벤처 계통에 들어왔을 때가 18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를 해주신 대표님이 저한테 소셜벤처 하면 뭐가 떠오르냐, 왜 하려고 하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냥 파타고니아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이 많았으면 좋겠어서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소셜벤처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 사이에 있는 게 소셜벤처인데 당신이 소셜벤처를 하려는 목적성이 정확히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한 2개월 동안을 소셜벤처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근데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키워드가 착한 기업이다,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 그리고 뭐 선한 임팩트를 만든다. 약간 착하다 이런 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악발이지 한 번도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대표님이 딱 던졌던 질문은 목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셜벤처를 하려고 하냐? 라는 목적성 그 한마디였는데요. 우연찮게 이제 그 목적성을 찾아서 지금 여러분께 이제 발표한 이런 그레이스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맨 처음은 이제 18년 11월에 송년회, 딱 지금 시즌입니다. 한창 코로나가 없을 때 그런 송년회 시즌에 한창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만나서 회포를 풀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나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당뇨병 초기래.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야 나도 고지혈증 초기라던데.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웃으면서 야 요즘엔 다 그래.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백수라가지고 이게 왜 웃기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해봤자 그러니까 생긴 건 한 30대 중반처럼 생겼는데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이런 아젠다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라는 진짜 고민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어렸을 때 원래 초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한 50kg를 감량하고 건강에 미쳐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심각하다 문제가. 그럼 내가 자타공인 건강 전도사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활동합니다. 영양 블로그도 써보고 뭐 다이어트 코치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하자니 굉장히 좀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이템을 사업화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주목했던 건 영양제인데요. 이제 그 친구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 그 건강하지 못한 거는 관리를 못하는 건데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바쁘니까. 그럼 바쁠 때 필요한 거는 저비용의 고효율, 바로 영양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아이템을 가지고 영양제의 한계점 때문에 사람들이 영양 관리를 못하는 걸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 당시에 한 20대 취중생 여기 노량진 인근을 한 일주일 정도 막 돌아다녀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영양제 안 챙겨 먹냐? 라는 왜 그런 거 먹냐? 라는 식으로.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영양제 굉장히 어렵다. 보면 보통 영양소만 딱 써 있고 뒤에 이제 영양성, 기능성 이런 원료 이런 이름이 써 있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직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고 영양제가 또 맛이 있는 그런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먹다 보면 질립니다. 뭐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세요. 2만 원, 3만 원. 한 통 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걸 이제 이게 무슨 뭐 때문일까? 그럼 이것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팀원들과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더 이제 증상에 기반되는. 그러니까 너 지금 요즘 숙취 때문에 힘들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지 이런 영양제를 만들어서 영양 케어 서비스를 덧붙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알림을 주고 그냥 영양제를 얼만큼 진도를 뺐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더해서 그리고 거품 없는 가격을 위해서 영양제 시장의 반절 가격이 다 이런 광고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로 우리는 과감히 포기하겠다. D2C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포장에 한 달치 분량에 넘기기 좋은 사이즈까지 굉장히 설계를 엄청나게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를 이제 목업을 만들어서 공장에 찍기 전에 우리 사전 예약을 좀 받아보자. 왜냐하면 영양제 만드는 게 진짜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을 좀 대출받기 전에 망하면 큰일 나니까 사전 예약을 몰래 받아보자 해서 제가 사전 예약 페이지를 오픈을 해서 일주일 동안 약 한 7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죠. 와, 이거 하면 되겠다.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렸냐면 그 목적성 말이죠. 이게 과연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맞는가? 영양제는 굉장히 컨트롤버션, 그러니까 말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이 영양제를 막 사업을 비딩하면서 수시로 전문가 포럼도 참석하고 그리고 교수님 만나면서 막 미팅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노량진에 가면서 문제 당사자를 설문도 해보고 그리고 의학 스터디도 막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영양제의 효능이 정확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뒤집고 이거 진짜 어떻게 답이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그 당시에 제가 한창 매번 스터디했던 주제가 이 세계의 3대 의학지 저널입니다. 이게 얼만큼 공신력이 있는 저널이라면요.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논문 저널 중에 사이언스지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공신력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 짱! 이거 공부하다가 마침 이 중에서 란셋이라는 그 학술지에 19년 4월 달에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195개국을 전수조사를 한 27년 동안 어떤 한 분이 미쳐서 막 하세요. 근데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뭐냐라고 이제 27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일 거야, 혹은 뭐 흡연일 거야, 뭐 고혈압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우리를 죽이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게 뭐라고 하면 뭐 설탕 많이 먹는 거, 뭐 소금 많이 먹는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먹는 식이염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니 통곡물을 안 먹는 거,
그리고 과일을 안 먹는 거, 뭐 칼슘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전체 이제 10개 리스트업 중에서 8개가 무려 우리가 안 먹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충격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도 사실 통곡물 안 먹었거든요. 항상 쌀밥 러버였고 국밥 러버였는데 와 이거 내가 진짜 잘못 포인트 잡았구나. 그래서 19년 4월이니까 이제 슬슬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그 노력할 때 우리가 그 기업으로서 좀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바로 팀을 꾸려서 조사를 이제 실제로 부족한 그런 식재료가 뭐냐 섭취가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다시 정의를 하고 그럼 배달식만큼 간편한 걸 만들자라는 걸 팀원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HMR 키트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진짜 성인한테 부족한 이런 통곡물, 견과류, 채소류, 단백질 한 30g 때려박고 엄청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물 도시락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그냥 이번에도 그냥 사전 예약 해보자 해서 그냥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 올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업자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심지어 만들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게 이제 와디즈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게 됩니다. 네. 저희는 거의 울었죠. 이게 왜 인기가 있는 거야? 제발 내려주세요. 제발 PD님 내려주세요. 저희 이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1,600만 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개수 따지면 거의 한 4,000개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큰일 났다. 우리 공간도 없어. 생산 경험도 없어. 돈도 없어. 이거 원가도 안 맞췄어. 신선식품이라 배달을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산적한 거예요. 진짜 너무 큰일 났다. 근데 진짜 너무 운이 좋게도 공유 주방에 입점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3명이었는데 3명이서 이제 거의 한 2주 동안 거기서 숙식하면서 아침 새벽 한 4시부터 출근해서 막 밤 12시까지 막 계속 도시락만 엄청 만듭니다. 야채, 뭐 포장, 뭐 또 이거 다 그냥 수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다 정말 그냥 하드웨어로 밀어붙였습니다. 다 이제 또 양념하고 지금 포장도 다 소스 포장도 다 저희가 직접 다이소에서 2만 원짜리 그 진공 포장에 사가지고 막 다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한 2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배송도 처음에 너무 막 다 사고가 엄청 나고 그래도 저희가 처음인데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막 그런 지방에 사시는 육아하시는 어머님께서 막 전화가 오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처음이다. 계속 라면도 못 먹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혹은 저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이런 학생이 또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거 만드느라 돈을 300만 원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만두고 싶은데 막 그렇게 전화가 멀미듯이 오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싶어서 그 당시에 없었던 그런 생산 공간, 그리고 자본, 원가 설정을 좀 어느 정도 협의를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공장을 갈 수는 없으니 우리가 그냥 조그만 동네에 이런 식당 부지를 빌려서 거기서 그 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척시켜 보자. 그래서 또 이제 고생의 길로 갑니다. 새벽 배송을 하게 돼요. 신선식품이니까. 한 2달 정도 팀원들이랑 고시원에서 먹고 자면서 소카 빌려가지고 마포구 전 지역에 저희가 식당 관리 패키지를 새벽 배송을 합니다. 네, 하루에 한 50개, 100개씩 문에 걸어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다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또 목적성을 또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목적성 얘기가 나오지 하면은 저희 목적은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마포구에 100개에 갇혀 있는 느낌이 굉장히 드는 거죠. 이게 100개에서 200개, 10,000개, 10만 개의 그림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 진짜로 이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직장인분들의 건강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다고 결론이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그동안 했던 발자취를 뒤돌아 봤어요. 우리가 했던 인터뷰, 설문조사 해보니까 이거 직장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옵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직장인들이 가장 오래 있는 환경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당연히 사무실이죠. 직장인들 부족한 거는 이런 뭐 영양제가 부족해, 뭐 도시락이 부족해가 아니라
오피스 환경 자체가 건강과는 되게 거리가 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인 그런 직장인들의 건강을 관리를 해주려면 사무실을 바꿔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환경 자체를 정의를 다시 우리가 내려보자. 그러니까 사무실 분위기 자체를 건강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팀원들이 한 달 동안 다시 스터디를 합니다. 저희가 그럼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려면 복리후생비 계정을 이제 파야 됩니다. 복리후생비 계정이 우리한테 줄 돈이 있으실까 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63조 원이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우리한테 조금 좀 주셔도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예,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수혜자인 직장인분들이 이런 효과가 느끼실까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효과를 거의 못 느끼시더라고요. 사내복지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15%밖에 안 되시고 심지어 모든 직장인분들의 70%는 회사는 내 건강을 케어를 안 해줘요. 신경도 안 써요 라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개정 기준으로 회사가 임직원 건강복지비에 쓰는 돈이 약 5조 원입니다. 그러면 모바일 배달 시장이랑 똑같은 규모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우리가 좀 바꿔야겠다. 어떻게? 그동안에는 이런 일회성의 건강검진, 건강 프로그램 중심이던 거를 진짜로 직장인이 하고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해보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뭐 건강검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식단 관리하고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영양제 좀 먹고 휴식 좀 취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웰니스 활동을 복지 프로그램화 시켜서 회사에 제공하자. 그러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의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실제로 웰니스는 건강검진, 건강 프로그램, 캠페인, 교육, 즉 일회성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하는 것들, 생활 밀착형이고 지속적인 걸 제공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다가 다시 생기는 추세인데요. 그 생기는 시장 규모가 워낙 빨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2조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성이 있겠다.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스케일업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는요. 팀 내에 이런 임상 영양사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분이 이제 고객사에 방문해서 고객사의 그런 임직원들의 건강 상태나 근무 환경을 진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해드려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런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도 해드리고 아니면 기존에 이런 원래 이용하시는 이런 뭐 건강검진이나 상담치료 같은 복지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유통사업, 중개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지속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그 회사의 이런 임직원 건강 프로그램의 이런 성과를 계속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측정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영위될 수 있게 신경 쓰는 게 저희 사업의 핵심이고요. 실제로 지금 11월 말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해서 지금 클로즈 베타를 운영 중인데요. 6개 기업에 한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지금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지금 거래 문의가 들어오는 곳도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그 사무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많은 임팩트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발자취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년 정도 해서 만난 직장인 분들의 수를 세보니까 2,000분이 넘더라고요. 2,000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영양제부터 HMR 그리고 식단관리 패키지 세역 배송까지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직장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특히나 먹을 것으로 저보다 많이 구른 사람은 없다고, 구른 팀은 없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그레잇은 앞으로 이제 딱 한 가지 목적성, 우리는 사무실 환경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바꿀 것이야 라는 목적성 하나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소셜벤처가 사실 정확히 뭔지도 아직 정의를 못 내긴 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스스로 우리는 소셜벤처라고 팀원들이랑 굉장히 내부 브랜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선택지가 많이 있어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성을 잊지 않자. 만약에 예전처럼 영양제가 많이 팔렸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레잇이 태어난 이유인 직장인의 건강관리와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영리를 절대 추구하지 말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쫓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사업이라는 게 계속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변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서비스가 되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직장인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 것 하나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소셜벤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저희 사례 저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2년 차지, 이제 3년 차지만 앞으로 뭐 30년, 40년 정도 계속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의 이런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는 팀으로 영원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우선 네, 아주 좋은 얘기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얘기 듣다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저희 두 분 사업하시면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마을 규모나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구청에 내는 그런 구규모로 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셨던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연계가 된 적이 없어서요. 아, 네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그럼 오지현 대표님은?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당연히 저희는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은평구 내에서 교육자분들의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협동조합분들이 우리도 성교육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자 대상 성교육 서비스, 성교육 세미나를 제공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구 단위에서 뭐 육아 종합 지원센터라든지 워킹맘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뭐 성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좀 더 연결된 거긴 한데 혹시 이제 뉴스나 이제 살다 보면 다양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혹시 그 접하다 보면 저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과 맞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미션과 비전에 맞아서 해결해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사실 그 의학 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 의학을 계속 파다 보니까 그 한국인 여성분들의 다이어트,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발간된 이 한국인 여성분들의 그 골밀도 수준이라는 연구가 나왔었는데요. 거기 나왔을 때 60대 현재 시점에서 60대 여성분들과 20대 여성의 골밀도 수준이 똑같다. 그러면 20대 분들이 나중에 60대가 되면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좀 경각심을 두고 진짜 나답게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반갑게도 인스타그램에서 막 자기다운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막 이런 쇼어프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요즘에는 거기에 내가 좀 편승하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몸이 뭐가 있을까를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저는 꼭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지현 대표님?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양육자분들과도 떼놓을 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나다우려면 양육자들도 나다워야 그게 전달이 되는데 사실 육아 우울증이라든지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고 그게 맘카페에서도 굉장히 화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양육자들까지 자신의 뭔가 가치라든지 나다움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에 우리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 딱 타이밍이 언제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창업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비 창업 가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업종이 교육과 서비스시잖아요. 교육과 서비스를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하기 전에 뭔가를 알아야 된다거나 뭔가 꼭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은 팁이 있을까요? 뭐 제가 팁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막 헤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개인적인 그 당시에 내가 이것 좀 알았으면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제가 하고자 하는 미션을 그 현장에서 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미리 알았으면 같이 협업도 하고 더 많은 그 임팩트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저 혼자 막 데스크에서 막 리서치하고 막 혼자 끙끙댔던 그 시간들이 조금은 더 효과적이려면 그분과 만나서 같이 이 문제를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좀 빨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어떠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결심을 하신다면은 그런 서비스를 풀고 있는 플레이어가 어디 있는지를 더 찾아보시고 그분한테 연락하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거든요. 경쟁사야? 절로 가! 이게 아니라 너도 그 문제에서 문제의식이 있니? 같이 얘기해보자. 되게 반갑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이제 의견 나누고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한 20년 걸릴 게 한 5년 걸릴 것처럼 이렇게 빨리 단축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과 관련 저도 승마님과 비슷한데 네, 제가 뭘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너가 전문성 있어? 너가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되게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교환 자격증 있어요 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성교육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사례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거를 직접 해보시고 사례를 실제로 만들고 그것들로 레퍼런스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선한 마음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교육 활동가가 아니라 사실 교육 서비스를 창업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익성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립을 하셔서 돈 벌 수 있고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지금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게 하다 보면은 나보다 정말 더 대단하시고 석사, 학사, 박사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확실하게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더 내가 꿈꾸는 아이디어나 우리 기술을 더 디벨롭 시켜줄 수 있으신 분이고 저희는 약간 물꼬를 틀어줄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는 이제 예비 창업가분들이나 앞으로 소셜벤처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컨설팅 해주는 것도 하다 보니까 예비 창업가나 초기 창업가, 소셜벤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더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시죠. 소셜벤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사회에 굉장히 고민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일 거고 그리고 그만큼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 조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큰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사회 문제들이 정말 오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정말 사회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셜벤처나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시다 보면 생활고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를 월 30만 원으로 살았었고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많이 외로운데 생각보다 뭐 저희보다 앞서서 사회적 경제계를 이제 다져놓으신 선배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으면서 네트워크도 만들면서 너무 어렵지 않고 여유를 가진 상태로 좀 이렇게 그 소셜벤처를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셜벤처가 우리 같이 다 좋자고 하는 건데 나만 너무 이렇게 궁핍해지면 눈에 도끼가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모든 소셜벤처 동료도 그렇고 이제 앞서 소셜벤처를 이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깔려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계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나 망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좀 더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다운 오지연 대표님과 그레잇 양승만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4일 동안 진행됐던 유튜브 강연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강연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창업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업계획서 검토 및 멘토링 지원, 그리고 동작구 지역 내에 창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동작구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 연계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작 FM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소식 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같이 인사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이제 안녕 밝고 힘 있게 하시죠. 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